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여기에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점이 부담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이 바로 인텔이었었는데요. 인텔이 하루 동안 16%나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AMD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16%나 급등했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부담이 됐고요.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소폭 하락했고 테슬라의 주가가 6%나 밀렸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다면 이번 주에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알파벳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이달 말로 종료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대체할 만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주말 사이에는 커들로 위원장이 $1,200의 수표 지급을 포함한 1조 달러 공화당 부양책이 월요일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 그리고 로지스터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4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술주들의 조정 장세가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76%, 나스닥이 1.33%, 또 S&P 500 지수가 0.28%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상대 영사관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듯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날 스촨성 청두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는데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데 대한 반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은신해 있던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미국 당국의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양국의 정치적인 충돌이 무역 분야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그동안 크게 올라줬던 주요 기술주들의 조정 가능성인데요. 전날 전해졌던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 지연 소식이 이날 장에서 투매를 촉발했고 여기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까지 더해져 주가는 16%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날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6% 하락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IT 버블 당시처럼 지나치게 핵심 기술주들이 고평가된 만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주 초에 구체적인 부양책 공개를 할 예정인데 현지 시간 27일로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여러 핵심 사안을 둘러싸고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총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출적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는 데는 내년 초 이후에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까지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면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14%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고요. 7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 역시 전월 대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만 위 PMI 지수는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한 수준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내내 하락장에 머문 모습이었는데요. 0.7% 가까이 빠지면서 26,40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1% 가까운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1,363포인트에 문을 닫았는데요. 역시 떨어졌고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1%대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62% 하락해서 3,21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날 하락세를
줄이지 못하고 0.6%대의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격화와 핵심 기술주들의 조정으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일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미중 갈등이 좀 격화가 되면서 그 전날에 상하이 증시가 또 급락을 했죠.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전이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전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라든지 그리고 기술주 버블 우려 등의 이 불안 요소들이 최근에 수면 위로 좀 떠오르면서 고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날도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이 기술주 메가캡들이 좀 급락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주도주들이 좀 부진한 상태, 결국은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지수 자체가 더 치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 난다면은 이 메가캡 대 이 저평가 주간에 좀 조금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이 금 선물 시장에서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주 연속 상승했고요. 미중 양국이 서로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이 금값 상승에 지탱이 됐습니다. 금 선물 가격 지난 금요일에도 0.15% 올라서 1,900.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0.1% 정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유로존 경제 지표가 PMI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면서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이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소폭 강보합권에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0.12% 오르면서 41.34달러에 마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별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0.587%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0.37% 내리면서 94.35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켓워치의 보도인데요. 시장이 2분기 어닝 시즌에 다소 좀 관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사실은 우려했던 대로 좋지 않다라고 꼬집은 그런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의 약 한 26%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81%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적 눈높이 추락이 이 같은 높은 비트 비율의 이 비결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에는 이 수치가 한 65%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5년 평균을 보더라도 72%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또한 관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는데요. 비공식 어닝 시즌 개시일인 7월 14일 이후에 S&P 500 지수가 그래도 1.5% 정도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트에 환호하고 그리고 실적 미스에 좀 실망하는 그런 반응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요, 이 비트 기업의 주가가 시장을 1.2%포인트밖에 아웃퍼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6%포인트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과 EPS가 동시에 이 컨센서스를 미스했을 경우에도 주가가 0.7%포인트 언더퍼폼하는 데 불과하면서 평균적인 3.1%포인트 언더퍼폼보다도 반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장이 어닝 시즌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4개, 그러니까 한 36%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 하루에만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등 시총 4위까지 기업들 가운데서 3개가 하루에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가 대형 기술주들의 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네, 투자정보지, 배런즈 등을 참고를 하면은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기업들의 이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단물이 다 빠졌는지 여부, 결국은 넷플릭스의 예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듯이 앞으로 이 같은 수혜가 좀 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있다면 좀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이 되죠. 두 번째로 클라우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즉 IBM의 저희가 예를 보면은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핵심이었던 소프트웨어 부문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좋지 않은 또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도 일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팬데믹에도 수혜를 많이 받은 클라우드에서도 실망감이 전해질 수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즉 애저에서 성장세가 둔화됐음을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을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도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인텔이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7나노칩 이 출시 연기 소식이 급락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외에도 2분기 미국의 이 성장률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최악의 성장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만큼 시장에서 이것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30일 목요일에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됩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큰 경제 구멍이 뚫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역시도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올 것은 미리 알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관건은 5, 6월에 얼마만큼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3분기에 성장 반등 기미가 나왔을까 정도로 모아질 것 같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성장률 발표 전에 FOMC 결과가 또 발표가 됐죠. 연준이 줄곧 경기 비관론을 내비쳤었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지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과 그리고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주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또 공화당 상원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이번 주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경기 회복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2분기 GDP 성장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되죠. 마이너스 30% 넘는 최악의 기록을 발표하게 될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2분기 성장률의 경우에는 거의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위축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충격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3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3분기에 급격한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이달 말이라고 해봐야 이번 주 말인데요. 이번 주 말에 종료되는 $600 정도의 주간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게 종료가 되는데 현재 3천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600 정도를 한 주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공화당 측에서는 주 $100 정도만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 $600는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이몬드 제임스의 정치 전략가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 $300에서 $400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 합의를 이뤄나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시장의 주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이외에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닝 시즌과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FO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뚜렷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모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말씀을 또 해주셨듯이 의회가 다음 재정 부양을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체방크에서도 이 부양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지 연준도 장기적인 통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이제 연동하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블룸버그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 조사 대상인 30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2% 또는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연동하겠다고 연준이 발표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2%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오버슈팅도 감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FOMC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여파와 이 미중 갈등 악화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현지 시간 24일이죠.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오른 1,897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거의 1,900달러에 가까운 수준이죠. 선물 시장에서는 1,900달러를 넘어선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2011년 8월 이후에 세워진 원스당 1,891달러의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 금값은 이 한 주간 5% 올랐는데요.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00달러 선을 눈앞에 둔 금값은 2,000달러 고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시그니아 컨설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과 은의 매수자들이 향후 2주 동안 진정한 도전에 맞닥뜨릴 것이라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고 금과 은이 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금값은 2,000달러 선을 매우 쉽게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모비우스 캐피털 공동 창립자 역시 금리가 제로 또는 제로 수준에 가까울 때 금은 가장 매력적이라면서 자신은 지금도 금을 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을 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값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금값은 지금 떨어질 거라는 전망보다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 주요 IB들이 이 제시를 했던 목표치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실은 가장 공격적인 금값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18개월 목표치로 3,000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존의 2,000달러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렇다면은 이 3,000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점친 셈이 될 텐데 당시 리포트 제목이 연준이 금은 못 찍어낸다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6월 말이었죠. 12개월 금값 전망을 2,000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겠고, 그리고 시티그룹도 최근에 이 3달에서 5달 내에 2,000달러를 상회할 확률이 3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콜이 그때는 좀 볼드콜, 즉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으로 제시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목표치를 좀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차세대 칩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AMD와의 주가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펀더먼털이 주가 랠리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전기 트럭 관련주에 대한 열풍 속에서도 이들 기업의 흐름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장 뜨거웠던 기업 가운데 하나였죠. 인텔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팀장님. 네, 인텔이 차세대 7나노 공정 기반의 제품 출시를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20년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팬데믹에 따른 클라우드 수요 급증에 관련 사업 위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7나노 제품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나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인텔의 주가가 무려 16.2%나 급락을 하면서 3월에 18% 하락한 이후에 최악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S&P 500 지수 자체도 12%나 급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만에 사실상 최악의 날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2002년 10월에 18% 하락한 이후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날 7나노 제품을 이미 오래전부터 팔고 있는 경쟁사 AMD의 주가는 16.5%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인텔이 7나노 공정 도입을 연기한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의견의 하향도 좀 줄을 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눈에 띄는 의견이 있었을까요? 네, 시킹알파에 따르면은 금요일 개장 전에만 무려 7개의 IB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거든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IB가 도이체방크와 로스캐피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었고 노스랜드와 번스타인, 이그제인 그리고 바클레이즈, 레이몬드 제임스는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는 또요, 이 AMD와 브로드컴, 마벨, 엔비디아 및 자일링스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지목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의 코멘트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무어의 법칙, 즉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년마다 2배씩 는다라는 이런 이 IT 업계의 법칙이 되는데요. 이 무어의 법칙은 인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텔에는 지금은 머피의 법칙이 더 어울린다라는 좀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인텔에 대한 반사의 기대에 AMD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는데요. 이들 주가가 약간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만의 일인가요? 역사상 이런 게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상 처음이 바로 이틀 전이었던 7월 2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5년간의 AMD와 이 인텔 간의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는 AMD의 주가가 단 1.93달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인텔의 주가가 28.95달러로 AMD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역전을 한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7나노 공정 칩을 2018년에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아직까지도 14나노를 쓰고 있으면서 업계나 아니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고를 굉장히 많이 끓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10나노에서 7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 차이가 결국은 양사의 주가가 역전한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AMD의 추격이 굉장히 좀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살펴보면요. 애플의 펀더멘털이 애플의 주가 상승 랠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울프 리서치라고 하는 IB에서 내놓은 의견입니다. 몇 가지 키포인트를 집었습니다. 첫 번째가 울프 리서치의 경우에는 애플의 5G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현재 서비스 부문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게 좀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애플은 그 현재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풀어보면요. 애플은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 가운데 하나죠.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 매장을 모두 다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마존처럼 팬데믹에 수혜를 받는 기업처럼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연 바로 5G를 탑재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아이폰 12에 대한 부품 조달 그 구매 내역을 살펴보니까 아이폰 11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폰 12가 11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금융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면 핸드폰을 사지 않는 추세가 더 커진다는 거죠. 아이폰의 매출도 2008년에 줄어들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 과연 아이폰 12가 잘 팔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내비친 겁니다. 물론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29개 IB가 매수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9개 IB가 중립, 단 4개만이 이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울프 리서치가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이폰 그리고 애플의 주주들은 당연히 이런 전망이 맞지 않길 바라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애플에 대한 월가의 시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국은 이번에 발표를 할 실적,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에서 저희가 볼 포인트는 아이폰 사업이 과연 오프라인 매장 폐쇄의 여파를 얼마나 받았을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액세서리 부문이 이 같은 좀 부진을 얼마나 상쇄를 해줄 것이냐로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카운터포인트라는 이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은 2분기에 미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25% 정도 YOY 기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SE 모델이 굉장히 잘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사업에서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또 골드만삭스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애플이 9월 분기 가이던스를 포기해서 실적 가시성을 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지금 아이폰 SE, 즉
저렴한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앞으로도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최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기 트럭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 트럭 관련주 주가 흐름은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여서 이 투자를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기 트럭과 관련된 기업들로는 니콜라를 비롯해서 니오와 하일리온, 워크호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니콜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들의 마감 상황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국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이 니콜라의 주가가 올해 급등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해주면서 이런 전기차 열풍의 부채질을 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는 니콜라를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닌 비즈니스 플랜으로 보고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니콜라에 대해서는 양산 모델과 생산 공장이 없어서 사업 모델이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도 당장의 차익 실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사는 지난 2018년에 대규모 신주 인수권 워런트 발행을 했었고 지난달 이달 17일이죠. 당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오버행, 대량 매물 출회를 키운 탓에 사흘 새 주가는 42% 폭락을 했는데요. 또 다른 전기 트럭 기업인 워크호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이 워크호스에도 주목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배달밴을 만들고 UPS와 제휴해서 트럭 설계 및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분기에 77%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순이익 470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50%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30%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버블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주는 것인지 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 만큼 전기 트럭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른 만큼 또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니콜라에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급락 원인은 말씀해 주셨듯이 17일에 장 마감 이후에 약 한 2,400만 주 규모의 신주 인수권 행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발행된 그런 신주 인수권인데 니콜라의 주식을 11.5달러에 인수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매도 물량을 출회를 시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이제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종가 대비해서 신주 인수권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출회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통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고 원인을 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같은 이슈가 굉장히 충격이 미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죠. 하지만은 빨라야지 2021년 하반기에야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기업에 있어서는 이 같은 부분이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니콜라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IB가 단 4곳뿐입니다. 그래도 JP모건과 도이체방크는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또 목표 주가는 45달러와 54달러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아직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초기 히컵, 좀 딸꾹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좀 다 감안해서 주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것도 한 가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